여기는 서울 어느 지하 서고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한 권의 노트를 펼칩니다. 표지에는 단 3글자 황금,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서울 함락전이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 정치적 음모, 권력층의 숨겨진 비사?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로서 사라진 수조원 가치의 황금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후인 6월 27일 서울은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서는 극비리의 무언가가 반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금괴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괴 1070kg을 안전하게 부산으로 이송 완료. 하지만 이 노트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반출량 추정 20톤, 거의 20배에 달하는 차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황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황금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그날 밤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 시작합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구용서.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인물입니다. 1950년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한국은행 본점. 구용서 총재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미군 고문단 장교 3명이 땀에 젖은 얼굴로 급히 들어섰습니다. 선임 장교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구 총재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용서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최대 6시간입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면 모든 게 끝입니다. 구용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부입니까? 금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입니다. 만약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한국은행 지하 3층. 두께 30cm의 강철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은은한 황금빛. 구용서는 손전등을 들고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곳에는 금괴 1070kg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금고 가장 안쪽 별도의 철문 뒤, 그곳에는 특별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 보관소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 3명. 대통령, 재무부 장관, 그리고 구용서 자신뿐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나무 괴짝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비축 금괴. 둘째, 해방 직후 친일 재산으로 몰수된 금괴. 셋째, 정부 수립 이후 민간에서 기탁받은 금괴. 구용서는 노트를 꺼내 숫자를 적었습니다. 나무 괴짝 50개. 추정 중량 20톤. 밤 7시. 한국은행 뒷문에 군용 트럭 5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군인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괴짝을 들어 올렸을 때 한 젊은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선임 하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다물어. 묻지도 말고 보지도 마.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해진다. 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들 수 있는 무게. 한 괴짝을 트럭까지 옮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50개의 괴짝을 모두 옮기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괴짝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구용서가 트럭 적재함을 확인하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멈췄습니다. 트럭마다 10개씩 5대에 총 50개.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50개 확인 완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는 순간이 될 줄은. 자정. 트럭 행렬이 용산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강대교는 이미 폭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산역 화물 플랫폼. 특별 화물 열차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용선은 역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새벽 1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대전까지 논스톱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 괴짝들이 하나씩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나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새벽 1시 15분, 열차가 서울을 떠났습니다. 구용선은 화물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개의 괴짝을 지키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오전 7시, 대전역. 열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증기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플랫폼을 뒤덮었습니다. 대전역 화물 담당 주임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물 인수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구용서와 주임, 그리고 2명의 헌병이 화물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임이 괴짝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구용서는 그 옆에서 함께 세고 있었습니다. 43, 44, 45. 주임이 멈췄습니다. 46, 47.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용서가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47개. 이상합니다. 서울에서 50개를 실었는데. 주임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서울역에서 작성된 화물 목록에는 50개라고 적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도중에 떨어졌을까요? 한 헌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용선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침 공기 속에서 섰습니다. 세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용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50개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논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47개로 기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임은 서류에 47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후 3시, 대전에서 대구로 향하는 열차. 구용선은 이번에는 화물칸 문 앞에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밤 9시경, 어둠 속에서 열차가 잠시 속도를 늦췄습니다. 구용서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멈춥니까? 기관사가 소리쳤습니다. 선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분간의 정차. 그 짧은 시간 동안 구용선은 화물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 트럭 엔진 소리,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는 소리. 구용서가 화물칸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9일 새벽, 대구역. 대구역 화물관리 책임자가 화물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구용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40, 41, 42. 구용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시 세어 보십시오. 네. 제가 대전에서 47개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세어 보십시오. 책임자가 다시 천천히 세었습니다. 42개가 맞습니다. 5개가 또 사라졌습니다. 구용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전역을 출발한 후 열차는
단 한 번 멈췄습니다. 그 5분 동안, 바로 그 순간, 구용선은 당시 호송을 담당했던 헌병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사, 어젯밤 열차가 멈췄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헌병 상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말하십시오. 트럭 한 대가 열차 옆에 왔습니다. 장교 계급장을 단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긴급 명령서를 보여주더군요. 화물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명령서를. 누구의 명령입니까? 군 본부라고 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내주었단 말입니까? 헌병 상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상급자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용선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 명령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정말 군 본부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위조한 것이었을까요? 7월 3일, 드디어 열차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 제1부두, 햇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화물 검수관이 최종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구용선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총 38개입니다. 서울에서 50개, 대전에서 47개, 대구에서 42개, 부산에서 38개, 12개가 사라졌습니다. 추정 중량으로 환산하면 약 5톤, 현재 가치로 약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괴가 증발한 것입니다. 검수관이 서류에 적었습니다. 나무 괴짝 38개, 총 중량 약 15톤, 1950년 7월 3일 부산항 도착 확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산항 해군 통제부 당직 장교였던 한 해군 대위가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제3부두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3부두는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군사구역이었습니다. 대위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2대가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무언가 무거운 상자들을 하역하고 있었습니다. 대위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상급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오. 보지도 마시오. 기록하지도 마시오. 하지만 제3부두에서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해군 대위는 은밀하게 일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7월 3일 23시 30분, 정체불명의 무거운 상자들, 제3부두에서 하역, 상급 지시로 공식 기록 제외. 그 상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노트의 중반부에는 3가지 가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가설을 하나씩 검토해 보려 합니다. 가설 A, 미국 보관설. 1950년 8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 미 해군 군함 USS 베이필드호가 안개 속에서 입항합니다. 이 배는 한 달 전 부산을 출발한 배였습니다. 당시 선적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테리 이기미터엔트 앤드 서플라이지 다시 군사 장비 및 물자. 하지만 이 노트에는 다른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극비 문서. 문서 번호 FED-SF-1950-8-47-CLASSIFI.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1950년 8월 17일 한국정부 대표의 요청으로 금괴 추정 중량 4.7톤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임시 보관 기간 전쟁 종료 시까지, 반환 조건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 시 임시 보관. 하지만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이 금괴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어떤 반환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트에는 1965년 당시 재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의 회고록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전쟁 중 보관된 금괴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런 금괴는 우리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950년 극비 문서에 분명히 적혀있는 금괴 4.7톤 보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1957년 미 의회 청문회 기록입니다. 어느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준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1950년 8월 금괴 보관 기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준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입니다. 공개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제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설 비국내 은닉설. 두 번째 가설은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일부 금괴가 국내 어딘가에 은닉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노트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3곳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대. 봉화는 대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깊은 산간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는 여러 금광과 은광이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5일 한 마을 주민의 증언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군용 트럭 2대가 옛 나카무라 광산 쪽으로 올라갔다. 무장한 군인들이 무거운 상자들을 내렸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틀 뒤 광산 입구가 완전히 폭파되어 막혀 있었다. 나카무라 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캤던 곳입니다. 해방 후 폐광이 되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982년 한 보물 사냥꾼이 이 폐광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속 탐지기로 지하 깊은 곳에서 강한 금속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하려던 순간 지역 경찰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군사보호구역이요? 여기가 왜 군사보호구역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보물 사냥꾼은 강제로 철수당했습니다. 며칠 후 폐광 입구는 더 두꺼운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현재도 그곳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 충청남도 계룡산 자락. 계룡산은 예로부터 명당으로 여겨진 곳입니다. 6.25 전쟁 중 정부는 이곳에 비밀 벙커를 여러 개 구축했습니다. 노트에는 1951년 어느 공병 대대장의 기록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룡산 북쪽 계곡에 지하 저장소 3개를 건설했다. 출입구는 위장되었고 내부는 습도와 온도가 조절된다.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1990년대 한 등산객이 계룡산 북쪽 계곡에서 우연히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출입구는 두꺼운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어 지역 신문에 제보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군부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 등산객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뭔가 급한 듯이 서둘러 없애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 번째 장소 전라남도 해안의 무인도. 가장 극적인 설은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1950년 여름 부산에서 출항한 일부 금괴가 남해안의 어느 무인도에 임시 은닉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노트에는 당시 해군 상륙정 함장이었던 사람의 증언이 적혀 있습니다. 7월 중순 우리는 극비 임무를 받았다. 무거운 나무 상자들을 전남 해안의 한 무인도로 운송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상자를 동굴에 숨기고 입구를 폭파하여 막았다. 그 섬의 좌표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함장은 2000년대 초반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일기장에 그 섬의 대략적인 위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섬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안에는 수백 개의 무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설시 권력층 유입설. 세 번째 가설은 가장 논란이 많은 주장입니다. 사라진 금괴들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노트에는 1962년 군사정부 시절 작성된 조사보고서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 또는 전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고위층 인사들이 금괴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됨. 하지만 금괴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는 불가능함. 1964년 국회 청문회 한 야당 의원이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전쟁 중 소실되었다는 국가 금괴 20톤의 정확한 행방을 밝혀주십시오. 공식 기록에는 1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9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그런 금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유량은 처음부터 1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무엇입니까? 의원이 한국은행 내부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무부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 노트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이용하여 사라진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반출된 황금 20톤의 미스터리.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금괴 이송 완료.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많은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50개의 괴짝으로 출발했지만 38개만 도착했습니다. 20톤으로 시작했지만 15톤만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5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 그 황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깊은 금고 속에 여전히 한국 정부 소유라는 꼬리표를 달고 잠들어 있을까요? 경북 봉화의 어느 폐광 깊은 곳에 70년 전 그대로 묻혀 있을까요? 충남 계룡산 지하 벙커에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는 방 안에서 누군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보관되어 있을까요? 전남 해안의 무인도, 폭파된 동굴 속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으며 방치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70년 전에 누군가의 손으로 흘러들어가 서울 어느 빌딩의 주춧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등산객이, 어부가, 건설 노동자가 그 황금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노트의 내용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진실이었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 근처 산속에, 여러분이 다니는 등산로 옆에, 여러분이 지나치는 폐건물 지하에 70년 전 사라진 황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노트에서는 또 어떤 비밀이 펼쳐질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서구에서 찾아낸 봉인된 노트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노트에서 뵙겠습니다.